현 정부의 마지막 급등이 다가온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다면은 기회를 놓치거나 타이밍을 잘못 짚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현 정부의 마지막 급등은 굉장히 아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시국, 2021년 5월 이 시국에 이 주제보다 중요한 주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저점은 4월에서 5월이다. 그럼 4월은 지났네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한 달이 5월이네요. 이게 올해 부동산 단기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대선 직전에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일찍 벌어진다면 충분히 올 하반기부터 이거 왜 이래? 이것도 심상치 않네? 라는 뉴스와 함께. 근데 웃긴 건 말이죠. 그 뉴스가 나올 쯤엔 이미 늦어요. 자, 그걸 대비하는 차원으로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또 강조해 드릴게요. 올해 저점은 언제다? 4월에서 5월이다. 그리고 급등은 언제 찾아오냐? 빠르면 하반기부터 대선과 함께 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급등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이 질문을 빼놓을 순 없죠. 저도 압니다. 집값 하락 요인이 많아요. 유튜브 여러분 검색해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위기의 요인, 또 부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거고, 이렇게 집값 하락 요인을 상승을 펼치는 분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더 오를 것인가라는 첫 번째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복잡해요. 이 정도 올랐으면 된 거 아닌가. 도가 지나치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오른다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압니다. 다만 개인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팩트에 입각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찍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안정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거래도 많고요. 근데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거래가 안 나와요. 따라서 제가 이 복잡할수록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을 지금 왜 첫 번째로 꺼내냐면, 지금 하락 요인도 많이 보이고 또 상승 요인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에 집중하자? 자, 빨간색 글씨 뭐예요? 본질에 집중을 하자. 크리스탈님, 거래가 없어요. 네, 지금 거래가 없죠? 올 하반기에도 그럴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은 더 많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서 뭘 보자?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질에 입각한 질문입니다. 써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본질은 무엇이냐? 왜 올랐냐? 무슨 원인 때문에 올랐었냐를 봐야 되는데, 집값 상승의 그 본질이 지금 사라졌는가?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면 지금 이 시장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웃긴 건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그 과거를 돌아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의 본질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 본질 요인이 지금 제거됐다, 사라졌다라면은 그 시점과 지금 시점이 판이 완전 다른 판이 나올 것인데, 집값 상승의 본질이 아직 살아있다라면 아직 급락, 폭락을 논하기에는 느린 게 아니냐. 그렇다면 본질을 봅시다. 본질이 뭐예요? 간단해요. 화폐 가치 급락. 두 번째 뭐예요? 주택 수급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따라서 2017년도 때 강의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화폐의 가치가 있어? 이런 분들을 제가 세미나 때 많이 만났는데,
지금 이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과 온 언론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 화폐 가치가 떨어졌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보건대 화폐를 본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돈을 찍어냈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해결법이 없었고 경제든 사람이든 우리 신체든 시장이든 간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것은 진통제고 시간을 버는 것이고 그 버는 시간 동안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을 찍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는구나 싶었더니만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찍어낸 돈이 과거 10년 동안 찍어낸 돈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은 모든 재화나 모든 상품값은 마찬가지인데요.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증가해 주는 게 가격 안정의 특효약인데 현 정부의 스탠스나 그동안의 정책을 보았을 땐 수요를 억제하는 거에 집중을 해왔다는 것이죠. 왜?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수요 억제는 쉽습니다. 대출 막아, 허가제 시행해 등등등. 그러니까 손이 편한 것, 간편한 정책을 먼저 썼었던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화폐 가치 폭락이란 말의 뜻은 자산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산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원래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만들어낸 말이고 인플레이션이란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제 오르는 자산값을 다 떠나서 물가가 오르는 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벌어진 이 세상에서 벌어진 현상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 인플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면 이 돈들이 만약에 우리 신체에 피라면은 이 손 끝에도 피가 와야 되고 발가락 끝에도 피가 가야 되는데 특정 부위에만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상반신에만 피가 몰린다든지 이렇게 자산 시장에만 돈이 몰리고 또 몰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바이든이 3조 원을 덮은대요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정혜연님의 말씀이 잠깐 보이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러는 것이냐?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미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인플레. 인플레를 왜 두려워하죠? 인플레의 대처법이 묘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써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이 인플레를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돈을 저렇게 많이 풀어내면 그날이 오지 않겠냐? 예, 올 겁니다. 오는데 이미 왔어요. 왔는데 왜 자꾸 돈을 푸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미국발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경기가 이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요. 돈을 뿌립니다. 꼬꾸라져요. 돈을 또 뿌립니다. 이래서 저점을 찍고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더 비효율적이니 어떤 위기가 보일 때 위기 초반에 돈을 쓰는 게 돈을 뿌려버리는 게 이게 저점 찍고 내비둘 때까지 들어가는 기회의 비용과 돈 대비 더 경제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아주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말도 못할 돈을 정말 여러분이 10년 동안 뿌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1년 만에 뿌려버렸고 지금도 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번외 얘기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긴축을 외치지만 자기 임기하에는 유동성 파티를 즐기기를 원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튼 바이든도 그중에 한 표가 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럼 화폐 가치의 이 급락이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요인이 지금 제거됐습니까? 아니면 이거 더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그만 찍어내야 되는데라는 걱정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우리가 이제 시중에 풀린 돈, 유동성, 이 유동성 사태라고 표현할게요.
유동성 사태는 저는 1차와 2차로 벌어질 거다. 1차는 뭐냐? 화폐 양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이게 생각이 없을 정도로 찍어내고 있고 미국만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유럽, 뭐 아시아 다 마찬가지로 뭐 앞다퉈서 돈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게 유동성 1차 사태라면 유동성 2차 사태는 저는 양을 떠나서 이 많은 양들이 이렇게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순간 감당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유동성 사태의 1차 문제는 화폐 발행 양이었다면 유동성 사태의 2차 문제는 그 많은 화폐들이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강물, 강가에 있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리까지 찼던 물이 이제 머리 위까지 이 유량이 늘었어요. 근데 유속이 빨라지면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떠나도 부작용은 남는다. 코로나가 만약에 다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됐구나.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각국의 이 화폐 발행에 대한 이 대처법이 사실상 과잉 대응이었다면 코로나가 떠나더라도 그동안 세상에 풀린 돈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워 담아요? 주워 담겠지. 금리 올리고 긴축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돈을 뿌리는 건 쉬워도 이게 걷어들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현금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로변은 아니어도 강남의 이면 도로변에 대출을 좀 활용해서 뭐 대지 한 50평, 60평 되는 근린 상가 건물 이런 거를 대화 나눌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금 10억이면은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기도 어려워. 네? 그럼 이게 초보자분들은 개념을 빨리 끼우십시오.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일단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초보세요. 무슨 소리냐? 부동산이 올랐어. 부동산이 뭐 너무 올랐어. 이렇게 주어를 부동산 쓰지 마시고 주어를 바꾸자. 뭐로 바꾼다?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화폐 값이 너무 내려갔네.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제 상식선에서는. 돈의 가치가 내려가지. 그럼 돈에 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이 돈을 어디다가 움직일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코로나가 떠나도 부작용은 남는데 이 부작용의 이름이 뭐냐? 글로벌 과잉 유동성 대응책에 의한 부작용이 남아있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해결 자체가.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 기억에 저는 어릴 때 짜장면을 2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짜장면 값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돈 5,000원, 6,000원이 이 정도밖에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현상은 난치병이 아니라 이거 불치병입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혈압약, 당뇨약 먹듯이 가는 거예요. 못 나요. 안 낫는 거예요. 다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 부분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뭐다?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너무 과하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봤던 유동성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인플레와 디플레 작년에 11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에 보시면 2021년 부동산 대전망 영상이 있습니다. 그 대전망에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인플레와 디플레 얘기 꺼냈습니다. 작년 11월 달만 해도 디플레가 온다, 디플레가 다가온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다. 이런 뉴스 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디플레는 온다. 다만 인플레가 오고 간 후에 온다. 이게 제 설명이었고, 인플레는 이태원 클럽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이태원 클럽이 새벽 1, 2시에서 새벽 5시 사이가 피크를 찍는 거라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오후 밤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문을 닫고 해 뜰 무렵에 처량하게 택시도 못 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게 디플레다. 따라서 인플레가 끝나지도 않았고 인플레의 본 게임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디플레를 논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레는 없어. 그냥 지금 이 인플레를 즐겨야 되고 이 인플레에 편승해서 여러분 뭐 비트코인이라도 뭐 하세요. 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도 디플레가 향후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은 하시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대응법이 여러분이 없으시다면 답이 없어. 그럼 난 대응이 없어. 대처법이 없어. 나 그냥 통장에 돈만 쌓이고 있어. 근데 뭐 딱히 뭘 하기도 겁이 나. 이게 대응법이 없는 처사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 하반기 시장 좀 볼게요. 전세 나갑니까? 요새 전세 안 나가. 전세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급매물도 조금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팔겠다고 내놓으신 분들 잘 나갑니까? 매물 안 나가요. 따라서 요 현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여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질 현상이 맞다. 다만 올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올 것은 매매 시장이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지금 임대차 입법이 여러분 잊고 계시는데 임대차 입법 작년 여름에 시행하고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좀 잠잠하죠, 전세가. 자,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 입법이란 제도가 있는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전세시장 반등 나오면서 내년도 초에 입주 물량 급감과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콤보로 벌어질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입주 물량 급감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올 1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고 요게 올 1분기 서울시 입주 물량인데 올 2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고 올 2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3분기, 4분기는 더 줄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년에 얘기했죠. 2021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중에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은 시기는 올 1분기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은 급감을 하게 되고 더욱 큰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양도소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증여가 급증하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증여 급증은 다른 말로 매물 급감을 뜻합니다. 왜? 자,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바로 팔 수 있습니까? 바로 팔면은 양도세 두드러 맞아요. 최소한 5년은 보유하고 나서 팔아야지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서 양도세가 계산되는데 5년 이내에 팔면은 증여를 해주신 우리 증여자 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는 뭐예요? 증여가 된다는 말의 뜻은 최소한 저 증여 물건들이 5년 동안은 안정이에요.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매물이. 못 나와. 우리가 첫 번째 본 거는 지금 화폐와 이 경제 전반적인 요인을 먼저 봤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일 문제는 뭐냐? 부동산 자체적인 집값 상승 요인, 본질을 좀 볼게요. 봐요. 이런 얘기합니다. 뉴스 기사 보거나 우리 폭락자분들이나 하락자분들이 또는 선무당 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좋아하시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떨어진다. 근데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또 어떤 때는 맞는 말이고 어떤 때는 틀린 말입니다. 근데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예외가 중요한데 아니 왜 지금 이 시점은 원칙보다 예외가 중요할까요? 이유는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 거래량 급증이나 급감에 개입할 요소가 없이
그냥 시장 자체적인 요인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준다면 그것은 분명 집값 하락의 신호로 정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정부가 규제책이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거래량 급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무려 4년 동안 써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 지금 예를 들면 2021년도 3월달, 4월달 데이터를 가지고서 2006년도, 2007년도 막 비교를 해요. 거래량이 되게 줄었다고. 규제책이 없었던 시절의 거래량과 이렇게 4년 동안 겹겹으로 쌓은 규제책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느는 게 이상한 거지. 막말로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집이 비싸게 팔리거나 한 집이 싸게 팔리면 크게 동요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건의 거래 갖고 우리가 그거를 시세에 삼을 수는 없지. 이런 의견이 많았다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거래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한 건의 거래밖에 안 되는데도 1000세대 중에서 999세대 아파트 시세가 우리도 그 시세지. 이건 억지가 아니라 거래가 많이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소량의 거래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래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줍니다. 거래가 주면 떨어집니다라고 외쳤던 많은 분들의 그 영상을 저도 제가 그 영상 왜 보는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가 궁금해서 봤어요. 정말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빠져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의견에, 이 주장에 논리는 있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래가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다? 거래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대비 거래가 줄었다. 이런 분석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가 시장 자연적으로 벌어진다면 그건 정말 가격 하락의 신호다. 다만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 적어도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만큼은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급이 부족한데 우리 초임 장관님께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시다 결국은 공급 부족을 이제 인정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3기 신도시가 정말 이 현 정부에서 필요한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급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시장의 매도인분들이 팔겠다고 내놓는 것도 공급이고, 맞죠? 두 번째, 저기 정부에서 3기 신도시처럼 택지를 막 조성하고 해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공 재개발 이런 걸 해서 아파트를 신규로 지어서 입주시키는 것도 공급이죠. 둘 다 공급이에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수요 억제책을 쓰다가 안 먹히네. 또 써도 안 먹히네. 또 강하게 해볼까? 또 안 먹히네. 공급 늘려. 해서 만든 게 2번 공급이죠. 2번 공급인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1번 공급이 더 시급해. 시장에 매도 매물로 나 팔겠다 라고 내놓는 물건이 있어야지. 이게 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매수자분들도 안 급해. 또 매도자분들은 반면에 좀 조금 조급해지겠죠. 이거 잘 팔렸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 그리고 옆집도 내놨대. 저 윗집도 물건 내놨대. 근데 우리보다 싸게 내놨대. 이런 일이 벌어져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세 한번 팔아봐. 이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주민세 포함해서 82.5%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재테크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봤다고 칩시다. 근데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옳은 것도 개인이
82%를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수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있을 것인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 경험에서는 제가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천세대면요. 기본적으로 매물이 3, 40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 근데 아무튼 간에 매물이 시장에 쌓여야지만 매도자분들도 경쟁을 하다가 못 버티겠어. 누가 하나 내려야 돼. 근데 매물이 이 같은 시세 선상에 쭉 나와 있어. 예를 들면 매물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 근데 다들 뭐 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급한 집이 한 번 꼭 있죠. 이쪽 집 남편이 예를 들면은 도박을 했어. 도박도 했고 급한 마음에 아내 몰래 집 담보로 대출 끌어다가 비트코인 하나 또 날렸어. 그래서 이 사람 내놔야 돼, 싸게. 그럼 이렇게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매물이 별로 없으면 양쪽을 봐도 매물이 없어. 그럼 누가 싸게 팝니까? 누가 싸게 팔아요? 당연히 난 기다리지. 난 기다리지.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풀자는 말을 당신도 다주택자니까 당신 그동안 번 거 다 벌어가려고 먹고 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분만 손해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생각은 정말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양도세를 더 올려야 돼. 그래야지만 투기꾼들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어. 자, 제가 헷갈릴 때는 여러분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무슨 82.5% 약해. 여러분 100% 가죠. 10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헷갈릴 때는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양도세 100% 갑시다. 10억 벌었어? 양도세 10억 다 내. 가져가는 거 없어. 안 돼. 아예 안 돼. 또는 뭐 더 극단적으로 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양도세 120%. 10억 벌었으면 팔면은 12억 내. 팔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 누가 팔 수 있어요? 양도세 95%, 양도세 100%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지금 자꾸 올리는데 왜 안 잡힐까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팔고 싶어 하십니다. 단 과거 양도세율처럼 한 40% 후반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다. 기존 양도세율처럼. 그래서 뉴스 볼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도세 완화책? 완화? 양도세는 정상화가 맞지 완화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완화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기준에서 내려주는 게 완화지 말도 안 되는 수치에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완화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라는 단어가 맞고 양도세 중과세는 정상화라는 게 맞고 그게 정상화되어야지만 다주택자분들이 앞다퉈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고 시장에 매물이 늘어야지만 매수자분들의 조급한 부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도세 중과세를 외치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물 적체가 없다면 폭락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갑자기 어느 날 기점으로 가격이 바로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의 전조 현상은 매물 적체입니다. 일단 매물이 쌓입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안 팔립니다. 또 쌓입니다.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계단 내리는 매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격 하락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락, 급락 다른 말이죠. 하락, 폭락 다른 말이죠. 이건 어떤 차이죠? 방향성은 내려가는 게 맞지만 떨어지는 정도의 폭에 따라서 하락도 있고 급락이나 폭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폭을 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적체되는 매물의 양이 떨어지는 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은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갈 것이고 매물이 쌓이긴 쌓였는데 약간 쌓였어. 이거는 뭐예요? 내려가더라도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울에다가 예를 들면 뭐 야구공을 하나 올려놓는 거랑 이만한 볼링공을 올려놓는 거, 이 프레셔에 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체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 청약,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뭐 공공개발까지 가세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저는 요 프레임에 좀 갇힌 이런 공급책, 정책들이 어떤 공공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시장 공급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 중요합니다. 공공 중요해요. 다만 지금 사람들이 전 두 가지 공급책에서 이 공급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다? 매도 매물 공급을 늘려줄 수 있도록 개개인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다? 3기 신도시 좋아요. 공공개발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뭐예요? 이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선 공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예전에 2018년도 겨울에 했던 영상이 떠오릅니다. 3기 신도시 신기루를 쫓지 말고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사자.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보면 실제로 가점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해볼 만한 가점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권합니다. 다만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5일 10월, 5일 11월 이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삽시다. 산다면은 어떤 단지들을 눈여겨봅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상담 중에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거의 미미한 분들밖에 없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정말 많다. 참으로 안타깝네요.